투데이 학경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최근 폭우로 큰 피해를 본 경상북도와 충청도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주민 구호와 주거용 건축물 복구 등 피해 복구비 일부는 물론 융자자금 상환 연기 등 금융지원, 생계안정지원, 공공요금 경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9,860원, 월급 기준으로 206만 74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시급 9,620원, 월급 201만 580원보다 2.5% 인상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인 임차권 등기를 집주인의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임차권 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게 됩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자료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5%에서 1.3%로 하향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에 1.5%보다 0.2%포인트 낮춘 수치로 아시아개발은행은 수출의 감소, 민간 소비와 투자 부진을 성장률 전망치에 하향 조정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이했죠. 우리 생활 속에 밀착된 상호금융기관으로 유명한 MG새마을금고가 지난 6월 말 기준 연체율이 6%대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위기설에 휩싸이게 됐는데요. 불안 심리로 인해서 많은 자금이 유출되고 한때 뱅크런 가능성까지 불거지면서 많은 시장과 관계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졌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현재 금융회사의 내관으로 여겨지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에서부터 시작이 된 걸로 분석이 됩니다. 새마을금고 사태로 인한 부동산 PF 부실 우려감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금 과연 무엇이 문제고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사 관계자들이라든지 예금을 해놓고 불안해하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분석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에 기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 감독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PF 부실 연체와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분석해 주실 두 분 전문가 소개드리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정환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생활 속의 대표적인 서민 금융기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새마을금고. 굉장히 가깝게 마을 어디를 가도 자주 볼 수 있고 또 실제로 서민들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PF 부실 또 연체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뱅크런 사태까지 우려된다라고까지 했었는데 도대체 연체율이나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갔길래 이런 우려들이 나오게 된 건지요. 일단 뭐 새마을금고라는 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요. 새마을금고는 사실 여러분 보기에는 농협이라든지 수협, 뭐 이런 시중은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흔히 말하는 제1금융기관이라고 해요. 제2금융권은 아니고 보통 뭐 제2금융권과 비견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 것은 이제 농협도 시중은행이 있지만 그 지방에 내려가면 농협 단위 농협이라고 하고 수협도 시중은행으로서의 수협이 있긴 하지만 단위 조합으로서 수협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조합으로서의 네. 금융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늘 얘기를 하지만 비교를 할 때 시중은행하고 비교를 하면은 안 된다. 일단 그것은 일단 명심을 하시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중은행은 굉장히 좋은 은행들이고 그렇지만 새마을금고는 뭐 어떤 구성상으로는 제2금융권과 약간 유사한 측면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PF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들은 건정성이 괜찮고 여신을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부동산 PF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근에 부동산 PF가 많이 나오는 곳들은 저축은행, 지금 뭐 새마을금고라는 이런 데인데요. 결국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중은행보다는 또 아래에 있고 대출 기회가 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좀 고수익을 주는 부동산 PF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을 거의 대출로 쓰지만 이렇게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상호조합이라고 이야기하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예금을 받아서 대출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 기업 대출이라든지 가계 대출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부동산 투자를 한 거죠. 네네. 네,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부동산 PF 투자를 했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하고 연체율을 비교하면은 한때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같은 것이 6%대를 났는데 네. 시중은행에 비해서는 한 20배 이상 높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예. 그런데 이거는 맞는 비교는 아니고 예. 그렇지만 비슷한 금융권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농협 단위 농협 뭐 이런 거에 비해서도 한 4배 이상 높았다. 이제 보통, 제2금융권에 비해서도 4배 이상 높았다. 예, 제2금융권에 비해서도 뭐 저축은행도 있고 네. 여러 은행들이 있었지만 4배 이상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뭐 제2금융권도 1.5%대를 했는데 흔히 말해서 이 새마을금고가 6%대의 어떤 연체율을 기록하면서 이 부실화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사실 걱정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 사실 은행업이란 것 자체는 늘 이런 부실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 뱅크런이라고 하죠. 네. 예금 인출을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예금을 받긴 하지만 그것들 이미 다 빌려주고 장기간 빌려주기 때문에 은행에 가진 현금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늘 예금을 다 빼내려 간다라고 하면은 늘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그럴 경우 무조건 빨리 가서 빼내는 게 자기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돈을 인출하려는 이런 경향성이 생기고요. 더군다나 요즘 온라인 시대니까 더 아마 속도는 빨라지겠죠. 예, 그런 굉장히 이제 속도가. 온라인 뱅킹 같은 걸 통해서 네네. 쉽게 인출을 해서 시중은행으로 많이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부동산 PF의 연체율 같은 것들이 높아지면서 새마을금고에 봤을 때 전체적인 연체율 6% 같다. 이것들이 뭐 물론 시중은행은 아니지만 흔히 말하는 제2금융권하고 비교해도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 그럼 내 돈은 안전한 것인가 사람들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줄을 서가지고 돈을 빼나가는 이런 현상까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게 큰 틀에서 보자면 부동산 PF가 좀 어려워진 것이 고금리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흔히 말하는 공사비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사실 부동산 PF가 부실이 많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어떤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고요. 분양성 같은 것에 대한 어떤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동산을 부동산에 대한 자금 공급을 해주는 부동산 PF에 대한 연체가 심해지게 됐고 이런 연체가 새마을금고에 몰리니까 결국 새마을금고의 어떤 보통은 조합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네. 조합원들이 돈을 빼나가게 되는 뱅크런 현상이 거의 근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PF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기존에 부실화됐다라고 하는 곳들을 보면 뭐 작게는 6, 7군데부터 많게는 20개 이상까지 지역 그 단위 새마을 조합들이 이렇게 새마을 금고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일종의 이제 컨소시엄처럼 이렇게 모여서 공동 대출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부실화된 내용들을 보면은 아마 동일인 그 여신한도 한 지역에 한 기관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한도나 또는 전문가 부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동 담보 대출 이런 형태에 대해서 한번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동 대출을 뭐 영어로 표현하면 신디케이티드 론이라고 합니다. 신디케이티드 론이란 것은 같은 계약인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한 은행이 뭐 100억을 빌려줬다라고 하면은 10억씩 나눠가지고 10은행이 빌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많이 새마을금고에서 했던 거는 A라는 지역의 조합, B라는 지역의 조합 이런 여러 가지 10개 뭐 이렇게 해서 조합에서 공동으로 흔히 말해서 신디케이티드 론, 공동 대출을 해주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너무 쉽게 해준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 요구를 받고 있거든요. 사실 10개가 모여서 대출을 해줄 때는 10개에서 다 심사를 해줘야 되는데 제일 많이 받는 의혹은 10개 중에 뭐 하나만 했다라는 의혹.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부동산 피해부 같은 것들은 흔히 말해서 일반적인 대출은 아니고 사업성에 의한 대출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부동산 사업이 잘 되면은 돈을 쉽게 벌지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좀 어려워지는 돈을 받기 어려워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좀 고금리를 주는 어떤 대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공동 대출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10개의 조합이 모여서 공동 대출을 해줬다 그러면 10개가 다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근데 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네. 이 하나 역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이라든지 다른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저축은행 같은 데들은 이런 부서들이 있어가지고 네. 부동산 PF만 다른 부서들에서 전문적으로 심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하나의 조합에서 이거 심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공동 대출을 하면서 한 군데서 혹은 네. 몇몇 군데만 이런 대출 심사를 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대출 이력 자체 이렇게 부동산 PF 같이 좀 흔히 말해서 일반적이지 않는 대출 상품을 대출해줄 그런 이력 자체가 새마을금고 그러니까 조합마다는 좀 더 부족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일반 저축은행 혹은 증권사와의 어떤 차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축적된 어떤 전문 그 노하우나 전문가 부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네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네. 게 그 새마을금고는 여수진 규모가 작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PF 대출을 할 때 규모가 작아요. 예. 그래서 규모가 큰 데는 이 새마을금고 2개, 3개, 4개가 신디케이트를 형성해서 이렇게 대출을 주다 보니까 하나가 잘못되면 연쇄적으로 이렇게 또 잘못되는 네. 그런 현상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PF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뭐 몇백억에서 몇천억 단위로 할 때에는 이제 은행들 중심으로 해서 대주단을 구성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신탁 회사에다 그 신탁을 맡기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그 새마을금고도 이제 금융기관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신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신탁으로 또 줬던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지금 이번에 남양주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새마을금고의 PF 부실의 대다수 반 이상은 비아파트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아파트일 경우에는 그래도 분양이 되는 데다가 규모가 큰데 지역에서 집을 하나, 두 개, 세 개 헐고 뭐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을 줄 때에는 제1금융권이나 저축은행에서 피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몇십억씩 또 200억씩 받아서 이렇게 짓다가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실로 연결되는 그런 사태가 아마 이번에 가장 큰 주 원인이 아니었는가. 그럼 지금 B아파트라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다세대 주택이나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말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다세대 연립주택이 또 지난해 인천의 미추홀고 사건이나 또 서울의 그 화곡동 사건이나 또 네. 수원이나 동탄 사건 등으로 이 그 선호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네. 전세 들어가서 깡통 전세, 역전세가 나니까 분양도 안 되는 거죠. 네, 네. 분양이 안 되면 작업 회수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 건설사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네. 결국에 이제 미분양이 증가하게 되면은 건설사가 건축비를 충당할 수가 없게 네, 되고 네. 결국에 이자가 또 올라가니까 또 이것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이 연쇄적으로 악화된 겁니다. 네, 지금 부동산 PF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네. 주셨는데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 주 원인이 부동산 PF 부실이다라고 네. 이제 대체적으로 분석이 되는데 다시 한번 부동산 PF에 대한 구조를 한번 자세히 기본적인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개발 계획을 가지고 수지 분석을 해서 미래에 돌아올 현금 흐름이 확실하다면 은행이 거기에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PF 같은 경우는 이제 새마을금고는 규모가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심사가 이 큰 은행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하지 못했던 거죠. 일반적으로 PF 사업은 뭐 국가가 주도하는 PF 사업도 있고요. 네. 개인이 그 주도하는 PF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만들거나 또는 뭐 기간 산업을 할 때에는 PFV 방식이나 또는 뭐 BTL 방식으로 이렇게 정부가
그 돈을 끌어들여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거는 뭐 안전하죠. 그런데 민간 사업자 방식으로 PF하는 경우는 왕왕 내 집을 헐고 새로 지을 때 건축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 토지를 담보로 하거나 또는 은행에서 이렇게 PF로 대출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PF 받는 건설사들은 중소건설사입니다. 네. 신용등급이 낮죠. 네. 근데 PF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달리 PF를 하는 과정에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씁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까지 연쇄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게 이제 보통 그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 하는 PF는 지금 저 화면에 이제 자료에 보시듯이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사전적인 의미의 PF라고 그러면은 사업성을 보고 장기적으로 이제 대출을 해서 마지막에 회수를 하는 이런 구조인데 지금 한국형 PF라고 흔히 부르더라고요. 중간에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땅을 사고 하기 전에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뭐 빌리고 하는 그런 형태들이 같이 중간에 곁들이면서 한국형 PF라고 부르던데 요 한국형 PF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두 설명. 가지가 있는데요. 이 브릿지가 뭐냐면 메자닌 파이낸싱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토지를 매입할 때 자기 자본이 30% 이상 있어야 됩니다. 좀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중간에 이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받아다가 잔금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인허가를 낸 다음에 본 PF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앞에 잠시 이렇게 토지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받는 PF가 브릿지인데 네. 이거를 그 저축은행이나 또는 그 저 새마을금고가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거든요. 그때는 이자율이 엄청 높습니다. 수익률이 네. 높겠네요. 상당히 네. 높습니다. 네. 본 PF가 될 때는 이제 저축은행 또는 뭐 증권사나 제일금융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자가 좀 그거보다 낮은 네, 편입니다. 네, 네. 이런 현상은 결국에 우리나라 70년대 이후에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인구가 도시 집중화가 되면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됐던 것이 주택 문제였어요. 네. 뭐 그 이후에 교통 문제나 환경 문제나 교육 문제도 있지만 이 주택 문제가 불거지니까 정부가 선분양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이 선분양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외국처럼 후분양 제도로 가는 것처럼 건설사나 또는 그 저 건축주가 돈을 다 쏟아내서 건물을 짓고 분양하는 정말로 안전하게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나라는 그냥 계약금만 걸고도 브릿지로 돈을 차입해서 토지 대금을 대고 네. 그리고 인허가 낸 다음에 본 PF 할 때는 실제 공사비 플러스 토지비 플러스 관리비까지 해서 한 120, 30%까지도 PF를 이겨 대출을 줍니다.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인허가 내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 선분양하잖아요. 네. 그럼 선분양해서 들어온 돈 가지고 이자도 내면서 또 이 그 건축비 충당을 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그 한국형 PF가 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서 다시 한번 자료를 보면서 한번 보면 토지를 사기 전 단계 자기 돈으로 시행사가 토지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돈도 없이 이제 영세한 시행사들이 저 브릿지론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돈을 빌려서 고리로 빌려서 토지를 먼저 사고 그다음에 어떤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이제 본 PF 할 때는 건설사가 이제 지급보증을 지급보증하죠. 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받은 돈으로 이제 브릿지론을 상환한다는 거죠. 네. 근데 거꾸로 그러면 이제 브릿지론 단계에서는 어떤 신용도가 낮고 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서 그렇죠. 네. 그런 쪽에 이제 이금융권이 빌려준다. 그런데 사실은 그만큼 부실 네, 우려도 사실은 많다. 철저하게 심사하게 되면은 뭐 이 건축 인허가부터 또 용적률까지 전부 따져서 수익성을 따져야 되는데 네. 토지를 매입하는 초기 단계에서 여기까지 정확히 못 봅니다. 네. 인허가가 안 난 상태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통상 자기 자본이 예전에는 뭐 10% 20% 가져도 했는데 최근엔 그래도 좀 강화시켜서 자기 자본이 30% 이상 되어야 예. 브릿지를 한다든지 또 본 PF에 뭐랄까 손을 내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예.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새마을금고도 3% 연체율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급증하면서 아마 부동산 경기가 식고 어떤 시행에 여러 가지 실패 요인이 생기면서 아마 연체율이 급등하게 된 것 같은데요. 3월 달에 이제 5%대로 이제 급등을 할 때쯤에 만약에 관계 당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그 뒤에 어떤 뱅크런 우려까지는 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제 비판도 있고요. 또 감독관청이 금융당국들 예를 들어 금감원이나 금융위가 아니라 행안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뭐 은행들,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뭐 제2금융권 다 통틀어서 금융감독원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전방에서 관리를 하는 데는 금융감독원이고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위에 있기 때문에 금융위가 통합적인 책임이 있고 정책적 책임을 지는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금융감독원에서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도 하고 위험 행사가 생기면 이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평가를 해라 보고서도 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관리를 하거든요. 특히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이런 신용관리기법 그리고 위험관리기법들의 발전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미시 스트레스 테스트만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시 경제 상황과 연결지어서 이제 거시와 미시를 합한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 종합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런 굉장한 발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감독원이 사실 이런 것을 하고 뭐 한국은행, 뭐 예금보험사 이런 이쪽에서 흔히 말하는 금융감독 당국들이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새마을금고는 그 역사적인 어떤 문제에 따라서 사실 예전에 1980년대 내무부에서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행정안전부로 권한이 넘어왔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아무래도 인력이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감독업이 본업이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테스트 기법, 위험평가 기법 이런 것들 발전하면서 시시때때로 그 감독을 강화했거든요. 시시때때로 감독을 강화했다는 것은 지금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가 났을 때 거기 부동산 PF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마 전수조사를 했을 거고요. 이런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굉장히 관리 감독을 하고 위험 은행들을 지적, 위험 금융기관을 지적을 해서 권고 혹은 개선 방안을 내놓거든요. 이런 식의 관리를 계속했는데 아무래도 행정안전부는 이것을 메인으로 하는 데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관리 감독 차원에서는 조금 미흡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력 역시 한 10명 정도가 이걸 담당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10명이 지금 사실 새마을금고 규모 자체는 굉장히 크거든요. 새마을금고가 농협은행하고 비슷한 규모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아까 보니까 254조 이상의 그 자산이 있는 예, 상태니까. 농협이 한 330조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농협 밑에 이제 대구은행이 있는데 지방은행 대구은행 한 60조 정도 됩니다. 네. 대구은행에 비해서 거의 4-5배 이상 되는 굉장히 큰 은행인데 네. 이렇게 복잡한 은행은 사실 은행은 아니지만 어떤 조합인데 이렇게 복잡한 금융기관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리 인력의 뭐 전문성 문제라든지 적기성. 그러니까 보통 이미 사실은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을 때 다른 금융기관들은 PF 대출에 대한 문제를 다 한번 그 스트레스 테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부실 위험, 그 리스크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하고 방안을 대충 내놓았기 때문에 사실 넘어온 거죠. 2023년에서 이게 퍼지지 않고 채권 시장에 문제가 안 생기면서 넘어왔는데 새마을금고는 이 금융감독원, 그 금융위원회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행안부의 관리감독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금융감독원에 비하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 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느냐. 결국은 이미 레고랜드 사태 때 부동산 PF가 이미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때 관리감독을 하고 이게 새마을금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서 그때부터 사실 사전 대책을 세우고 이것이 연체율이라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안 나가게끔 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인데 이제 그것은 이제 금융감독원이 했을 때 이야기고 행안부가 아마 감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원래 금융감독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도 아니고 그다음에 인력 역시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 대신에 새마을금고의 자산은 너무너무 많고 지점 역시 뭐 천몇백 개가 되는데 엄청난 규모의 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사실 어려웠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자료에서도 보듯이 금융이나 신용 파트는 다른 제2금융권도 어쨌든 금융이나 금감원의 그 통제를 받던데 그 부분만이라도 아마 속히 조치를 했더라 그러면 우려가 좀 더 적어지긴 했을 것 같네요. 예. 이게 맞습니다. 사실은 PF 시장에서 그 심사를 하는 그 시중은행들은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구성원을 보면은 뭐 금융 전문가뿐이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도 들어가서 예. 그 사업성 분석을 철저히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는 그렇게 이제 구성해서 운영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규모도 작지만은. 네. 저도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시중은행의 그 PF 심사를 했거든요. 네, 네. 그것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지점에서 한 번 거치고 나서 본점에 와서도 2번이나 합니다. 이렇게. 네, 네. 근데 새마을금고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뭐 지점도 별로 없죠. 사실은 뭐 본점이다시피 하나밖에 없는데도 많기 때문에 지역 그 유지들에게는 뭐 저축을 많이 하고 또 네. 또 대출도 많이 받으면 이게 또 뭐랄까 부실되게 또 대출 나가게 되는 그런 그 비리 온상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까 이 교수님 설명처럼 이제 여러 군데가 이제 신디케이트 이렇게 컨소시엄처럼 하다 보니까 한두 군데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이제 전문적인 어떤 역량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이렇게 이제 많은 불안감이 나타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범정부 대응단 그 TF를 만들고 또 행자부 장관이 직접 그 새마을금고에 가서 200만 원 예금을 하면서 이제 불안감도 잠재우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어떤 이런 뱅크런 사태까지 간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사실 이제 정부가 예금을 보장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뱅크런에 대한 우려는 좀 사라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예금을 다 보장해 줬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모두 다 투자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제 연체 6% 찍었을 때를 넘어가면은 흔히 말하는 자금 유입이 좀 늘어나거든요. 그때 이제 조금 뱅크런 사태가 있고 정부가 예적금을 다 보호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시 믿고 맡기는 상황이 됐고요. 특히나 이제 비과세 혜택을 더 주겠다. 계속 자본이 빠져나가면 개별 어떠한 그 지역마다의 조합들이 신용 위기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추가적인 자금 모집을 위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뱅크런의 위기 자체는 사라졌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부실이 다 완전히 해결되느냐 그런 이야기는 또 아니고요. 여전히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지만 예금자보 사실 SVB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에 있어서도 정부가 보증을 해줬거든요. 니네 예금은 괜찮다. 그렇지만 뭐 은행이 망할 수는 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대응을 했는데 일단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100%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뱅크런의 이슈는 사실 사라졌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든 이제 부동산 PF의 부실 같은 것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고 향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감독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행자부 차관 브리핑에서도 보니까 정부의 차입까지도 아주 강력히 그 백업을 하겠다까지도 의지를 표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금 잔고가 한 2달 정도는 빠졌다가 다시 지난 6월 달부터는 올라가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사실 이제 정부가 돈을 대주고 은행이 뭐 부실화되는 것은 사실 자금이 없어서거든요. 정부가 꿔서라도 자금을 대주겠다라는 얘기는 모든 예금을 아까 말씀드린 데 보장해주겠다는 이야기고요. 돈을 넣었을 때 원금하고 이자를 보장해 주는데 사실 돈을 빼나갈 그런 어떤 투자자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네네. 특히나 비과세 혜택 같은 것들이 더 붙으면서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뱅크런 사태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강력한 대책. 그러니까 최근에 트렌드 자체는 약간 그런 식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자면 강력하게 예금자 보호는 해주면서 부동산 이런 부실 문제를 빨리 처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실 미국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은행 같은 것을 흔히 부실 사태가 나면은 많이 망하겠습니다. 망하겠는데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어떻게 퍼질지 모르니까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예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역시 벤치마킹을 잘해서 적극적으로 자금 공급을 하고 이게 앞으로는 안전하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뱅크런 리스크는 사실 사라졌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그 막연한 불안감으로 갑자기 예금을 빼서 비과세 혜택이나 이런 거를 놓치는 그런 아쉬움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마을금고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PF 부실 우려감이 금융권 전체를 넘어서 이제 부동산 자산 시장 그리고 건설업계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준비된 영상 한번 보시면서 부동산 PF 부실 영향에 대해서 또 자세히 분석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PF 부실에 따라서 이제 건설 업계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하는데 지금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PF에 이제 대출을 많이 해줬던 기관들은 저축은행도 있고 캐피탈사도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네. 새마을금고 외에 저축은행 같은 그런 이금융권의 부실도 많이 우려가 된다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축은행도 역시 뭐 1금융권하고는 달리 그 고금리에 대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브릿지론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 새마을금고가 문제가 됐지만 저축은행도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은요 연체율이 5.1%나 됩니다. 네. 여기 뭐 증권사는 15.88%나 되고요. 또 특히 이제 그 저축은행도 브릿지라고 하는 게 인허가 나기 전에 이게 중간에 이제 메자니 파이낸싱처럼 이렇게 파이낸싱을 해준 거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져서 이자가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부실이 좀 늘어나는 그런 저축은행들은 신용등급을 제2금융권 11군데를 좀 신용등급을 낮췄습니다. 네.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향후에 만약에 금리가 더 올라가거나 고금리가 지속되고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미분양이 증가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한다면 이 저축은행의 부실도 뇌관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어느 기관이든 간에 대부분이 이제 시행사가 있고 또 금융사가 있고 건설사가 있고 서로 이제 이렇게 합쳐져서 아마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적인 공동 운명체 같은 투자인데 이게 이제 인적인 네트워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엄격하게 심사 이런 게 아니라 친하니까 친소관계 이런 것들로 좀 부실하게 검증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큰 규모의 어떤 부동산 PF들은 심사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특히나 뭐 그게 부동산 PF도 선순위 있고 후순위가 있는데 선순위 대출 같은 거를 부동산 PF 받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큰 규모의 대출은 대규모 은행사들 혹은 대규모 증권사들 이런 큰 데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심사 인력도 확실하고 이들은 결국 건전성 관리라는 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굳이 부동산 PF를 안 해도 다른 데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소로 가면 이제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소 그 시행사라든지 어떤 이런 데서 하는 뭐 부동산 PF들은 사실은 이제 건축의 분양성 같은 거 아무래도 대형사들이 하면 분양성도 좋고 토지도 좋은데 고르고 전반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중소건설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데들은 사실 지을 때 분양성 같은 데도 조금 1군 건설사보다 나쁜 데 짓고 토지도 조금 안 좋은 데 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성이 안 좋은 데서 시작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분양이 잘 되면은 사실 모든 게 원활하게 되면서 저축은행이라든지 아까 새마을금고라든지 돈을 내준 사람들은 굉장히 고수익을 얻고 네. 시행사 역시 굉장히 수익을 많이 얻는 시공사 역시 굉장히 수익을 얻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게 뭐 네트워크를 가져서 이루어졌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부동산 PF 사업은 근본적으로 분양 사업이고요. 분양만 잘 되면은 누구나 고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센티브가 많다. 특히나 2021년, 뭐 2022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괜찮았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우려가 없었고 분양에 대한 우려가 없이 일반 금리, 일반 대출보다 고금리를 준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 고정이하 여신, 충당금 고정이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정이하, 요주이하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고정이하 여신 이런 것들 자산 건전성의 지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 저축은행이나 은행들의 경우 BIS 비율이 1번이고요. 이거 고정이하 비율을 NPL이라 그러는데 흔히 말해서 부실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실채권이란 건 어떤 거냐? 돈을 뭐 3개월 이상 못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요. 3개월 이상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자를 못 받는 어떤 채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요지하는 뭐 기간상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은행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고정이하 여신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팔기도 합니다. 자기네들이 회수를 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걸 팔아가지고 다른 식으로 자금을 모집한다든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고정이하 여신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굉장히 좋지는 않은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21년에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었네요. 3%, 2.8%대로. 그러다가 이제 지금 2022년, 23 아마 부동산 경기랑 아마 밀접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두 가지 요인인데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경기가 하나가 네네. 있고요. 그다음에 저금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2020년하고 2021년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부실 채권 비율이 낮은 시기입니다. 예. 거의 뭐 보통 뭐 2.5% 이런 정도까지 갔는데 그때는 뭐 1.5%로 굉장히 낮은 시점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고금리가 되고 부동산에 대한 어떤 부실 채권들이 이렇게 많이 쌓이면서 어떤 부동산 개발 같은 게 어려워지면서 부실 채권 비율이 늘어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당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충당금이란 건 어떤 거냐면 은행들이 미리 손해 날 것을 예측해서 돈을 쌓아놓는 것을 충당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충당금 비중이 역시 굉장히 좀 늘어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PF 부실 같은 것들이 현실화되고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가계대출 못 받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충당금을 쌓으라고 공고를 하거든요. 예금 있으면 이걸 쓰지 말고 나중에 부실이 났을 때 메꿔줄 돈으로 메꾸라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가 이야기하는 것은 고정이하 여신이 굉장히 늘었다. 부실 채권이 흔히 말해서 굉장히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충당금 같은 것도 사실은 꽤 많이 늘어놓은 상태다라고 아마 이해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고리의 문제를 뭐 앵커님께서 시작을 하셨는데 사실 끊기가 조금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사업이긴 하지만 부동산 사업이란 게 분양만 잘 되면은 모두 다 해결될 수 있는 사업이고 2020년, 2021년 이때까지만 해도
분양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수요가 네. 너무 많아서 굉장히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분양이 잘 되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사업인데 분양이 안 되니까 사실 문제가 되고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좀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규제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대손 같은 것들을 더 충당금, 부동산 PF라면 대손 충당금을 더 많이 쌓게 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흔히 말해서 은행의 수익을 줄이는 거고 네. 대손 충당금은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나중에 손실 날 것을 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돈이기 네. 때문에 그 손해를 더 많이 볼 수 있게 흔히 말해 이익을 좀 줄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PF 대출 역시 규모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규모에 대한 어떤 규제 역시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실 이게 인적 네트워크고 분양성에 기반한 것이고 시장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100% 체크는 어렵지만 은행에 대한 어떤 수익률 감소 부분, 그다음에 어떤 총량 규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듯이 이제 부동산 경기가 계속 좋으면 상관이 없었겠는데 앞으로도 당분간 좀 어려워 보이는데 또 한 축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캐피탈사, 또 저축은행, 그다음에 증권사, 아까 권 교수님께서 한 15% 연체를 기록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증권사들은 올해는 PF 대출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거의 아예 네. 거의 안.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야 이제 보험사들이 PF 대출 한다 만다 뭐 이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가 한번 크게 있었고 레고랜드 사태 때 이제 흔히 말해서 금융감독원의 여러 가지 처방들 이런 것들이 개선 지시들이 내려지면서 올해는 사실 대출을 부동산 PF에 대한 대출도 그렇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지급 확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용 보증까지 안 하고 있는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일단은 올해는 뭐 올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할 때도 보통 선순위나 후순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선순위에 아마 많이 들어가고 왜냐하면 증권사들은 1군이기 때문에 1군이란 제1금융권이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금융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배제하는 그런 은행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배제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돈을 못 받기 시작하면은 다들 이제 요주의 채권, 뭐 고정이하 채권 이렇게 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나중에 갔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금액 자체는 그렇게 손실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 자체는 크지만 그래도 부동산이 뭐 선순위, 후순위 이런 얘기를 하는데 후순위가 훨씬 위험하고 선순위가 좀 덜 위험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선순위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넣고 그렇다는 얘기는 당장은 못 받겠지만 나중에 건축이 이루어지고 결국 분양이 된다라고 하면은 받을 확률이 높을 거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그리고 올해 안전이 거의 시장을 닫아놨기 때문에 뭐 내년도 닿을지 안 닿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오기는 했다라고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이가 계속 저렇게 부실채권 추이 자체가 높아지는 건 좀 우려스러운 건 아닌가요, 혹시? 근데 이제 추이는 문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이자를 못 받는다라는 크게 봐서 이자를 못 받는다라는 개념인데 부실채권이라는 게 보통 3개월 이상 이자를 못 받은 부실채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를 못 받는다는 개념인데 실제로 원금 회수를 못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은 관심사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은 증권사에 한해서는 조금 덜한 것 같다라고 약간 평가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다 분석을 해봐야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큰 데 많이 빌려줬고 대형 신용이 좋은 데 많이 빌려줬고 그다음에 사업성이 괜찮은 데 빌려줬기 때문에 나중에 선순위 같은 것들 그러니까 후순위는 늦게 받는 것이고 선순위는 빨리 이자를 받는 것들이 빨리 혹은 그런 것들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순위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회수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부실 비율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계속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다 짓고 난다라 그러면 회수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 평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증권업계는 아예 PF 대출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 시장에 돈줄이 이제 마르면서 이게 여파가 건설업계로 이제 가는 거죠. 네. 12년 만에 가장 많이 종합건설업체들, 종건업체들이 폐업을 했다. 약 250군데 정도가 폐업을 했다 그러는데요. 건설업계 현황하고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회사가 이제 건축종합과 토목종합을 같이 하는 데가 종합건설회사인데요. 41개가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그냥 일반 종합건설회사가 248개가 폐업을 했는데요. 대형 건설사 하나가 부도가 폐업하거나 법정 관련 들어가면 그 원청자 밑에 있는 하도급 건설사도 상당히 또 많아요. 이 여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원인은 뭐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이제 미분양 주택이 아직도 지난말 기준으로 6만 8천 가구 정도 됩니다.
사실 그 미분양 주택 6만 8천 가구가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30가구 이상 주택도시 보증공사나 또는 분양 보증을 통해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그 통계지 그 이하 되는 비아파트 보면 다세대 연립이나 20가구, 30가구 정도 작은 아파트들이나 이 연립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네. 그렇다면 이게 뭐 상당히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미분양 주택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PF를 했던 이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은행들이 그 경기가 어려워지고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또 대출도 안 되고 해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거예요. 네. 이 두 가지 문제가 아마 그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또 발생하는 원인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거나 올라가게 되면 미분양도 줄어들 것이고, 최근에 그 이슈가 됐던 깡통 전세, 역전세도 없어질 것이고, 근데 아직까지는 뭐 고금리가 지속되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네네. 이런 현상은 아마도 연말까지는 계속 갈 것 같고요. 네. 향후에 지난주에 그 한군의 이창용 총재께서도 향후에 금리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을 비춰놓고 있는데 미국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베이비스텝을 간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환율 시장만 안정화되면 제가 볼 땐 올릴 이유는 없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이게 지속될 것이고 하락하는 시장, 소위 금리를 내리는 시장에 가야 이게 좀 더 풀리지 않겠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건설업계는 대규모 폐업 사태 이런 것들이 있는 중에도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등론이 제기가 네. 많이 되고 있어요.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치는 거 아니냐 여러 논의가 있지만 또 지금 오늘 분석해 보면 PF 부실 이런 것들 때문에 발목이 잡힐 것도 같은데 하반기 부동산 시장 과연 PF 부실이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뭐 금리와 관계없이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 시장만 볼 때는 지난해 12월이 가장 많이 하락한 시장이 아니었나. 아마 저점이 거기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은 지난 12월에 그 거래 가격의 마이너스가 1.98%가 하락했거든요. 그 뒤로는 계속 하락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세도 2.42%나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지난달부터 가격이 거의 플러스로 돌아선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서초, 강남, 송파나 용산 그리고 성동 그리고 경기도 지역도 뭐 상당히 오른 지역이 있습니다. 하남이나 또는 그 화성 같은 게 올랐는데요. 이 오른 지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정상적인 지역은 아닙니다. 지금 서초, 강남, 송파나 용산은 규제적입니다. 규제적인데 불구하고 대출도 잘 안 되는데 불구하고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마도 유동성 자금이 아직도 풍부해서 있는 사람들, 소위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더 떨어져도 그거 미비할 것이고 향후에 좀 그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가격이 오른다는 것 때문에 아마 지금 매수에 나서서 거래가 늘어나고 좀 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경기도 지역도 하남시나 또는 그 화성 동탄 지구는 공공택지입니다. 여기도 또 역시 부장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일부 지역도 이거 말고도 오르는 지역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세는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시장은 분명하지만 네. 고금리가 지속되거나 한 번 더 금리가 올라간다면 주춤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결국에 이제 미분양 주택도 많이 줄었거든요. 네. 이게 줄어든다면 PF 시장도 안정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종합적으로 서로 연결고리처럼 이렇게 같이 얽혀 있겠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경기 상황도요. 지난 그 1월 달에 무역 적자 수지가 126억 9천억 달러가 적자 봤습니다. 네. 계속 그 무역 적자가 줄어들다가 지난달에 11억 3천억 달러 흑자를 봤습니다. 근데 경기 상황도 아주 최악은 지나가지 않았나. 네. 근데 이 경기 상황이 최악을 지나서 좋아진다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네. 네, 이번 달에 이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PF 사업 정상화에 대한 그 대책 회의 이런 것들을 출범하고 또 새마을금고도 전체 금융권 PF 대주잔 운영 협의회에 이제 가입도 하고 하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부동산 PF가 큰 리스크라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나 제2금융권 관련해서 저축은행이라든지 뭐 새마을금고는 금융위 담당은 아니지만 이제 금융 시스템 전반적으로 큰 리스크, 가계의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관리를 크게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것은 아무래도 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조금 떨어져야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경향성을 보여야 부동산의 분양성이 생기면서 이제 저절로 PF가 저절로 좋아지는 이런 계기가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대주단인데 대주단은 이제 돈을 꺼준 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사업성에 기반을 해서 돈을 꺼준 데인데 여기서 이제 너무 금리를 많이 예전에 높은 금리를 설정해 놓은 건데 너무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사업의 진행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춰주자. 흔히 말하는 리스트럭처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조화를 조금 바꿔가지고 좀 부담을 낮춰주자라는 그런 큰 합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건 좀 다르네요. 정부 자체 민간 그 지역 활성화 펀드는 인프라 펀드이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결국은 이제 부동산이란 것들이 결국은 만들어지고 분양이 잘 될 때 수익이 잘 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려 그러면 공사 과정에 공사비들이 적절하게 잘 공급이 되고 시행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위한 여러 가지 제반들을 만들겠다. 특히나 이제 너무 이제 채권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가져간다든지 이제 결국 공사가 되고 마무리가 됐을 때 이제 돈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가져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성해 주겠다. 특히나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금융권 더 나아가서 이제 가계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좀 덜 벌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 경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PF가 지나치게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게들이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을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반적인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PF 부실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또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워줬는데요.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들을 더 마련해야 될까요? 혹시 고금리가 지속되거나 금리가 한 번 더 올라간다면 선제적으로 PF 대출뿐이 아니라 미분양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미분양이 해소되면 PF 대출은 안정화되거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여야가 합의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있지만 2년 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또 해제돼야만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고 거래가 일어나야만 또 자금이 회전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건설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은 자금 경세이거든요. 이걸 좀 정부가 선제적으로 위험성이 있을 때는 좀 풀어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3월 사태 같은 경우는 뭐 정부가 참 잘 대응했습니다. 네. 향후에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 가격이 또 이렇게 등락폭이 심할 때에는 정부가 선제적인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네. 네, 지금 두 분 전문가 분석 잘 보셨듯이 어떤 막연한 불안감에 갑자기 예금을 인출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서 지금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지금 분석을 통해서 잘 보셨을 겁니다. 두 분 전문가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생활 속에 어떤 가족 차원까지 들어와 있는 반려동물,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펫산업도 같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펫산업에 대한 규모,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펫산업의 현 주소,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